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투자자문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알찬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1% 가깝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27포인트가량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0.04%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0.1%에서 0.3%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출입 동향 조사 결과 수출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 가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도 기관이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일 대비 0.27% 하락하며 2,12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후에 낙폭 키워갔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내면서 0.64% 내린 722포인트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지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G20이라는 큰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자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더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가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 자문위원들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문자로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의 강연회입니다. 2019년 하반기 증권 및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자, 내일이죠.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6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차례 센투자자문 본사 강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2명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회에 대한 문의와 신청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알찬 투자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자문위원입니다. 네, 이명석 자문위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역시 또 금요일 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오늘은 좀 시작부터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방송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저희하고 같이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황 이후에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쉽게도 저희는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명석 자문위원의 투자 노하우 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센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 지수가 사상치를 최고점을 좀 찍었는데요. 하지만 숨을 한 차례 고르는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나스닥도 0.3% 하락하고 있고요.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작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를 좀 보고 나서 S&P 500이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2,954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FOMC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죠. 하지만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더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올바른 결정을 했고 또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에 열려 있다라는 걸 알렸다라고 하지만 무역 전쟁의 후유증에 따른 증시 하락을 막기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금리를 낮출 만큼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여전히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20 회의에서 무역 협상에 조금 더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S&P는 분명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준이 더 일찍 금리를 내렸어야 하지만 어쩌겠냐.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옳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 신분은 유지하는 반면 의장직에서 해임하는 일종의 강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다음에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드론을 격추한 이후에 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미군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미군은 드론이 이란 영공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이 이유 없이 드론을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공격을 지시를 했다가 처리했다 이런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후에 폭등을 했습니다. WTI가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이후보다 5.6% 오른 56.7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이란에서의 공격 때문에 조금 중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S&P 500이 어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온 데다가 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지금 한껏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시장이 지금 7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을 100%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 주 G20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을지 계속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금주 후반은 아니지만 금주 초반까지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연히 방송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방을 많이 이야기를 하였었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드렸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흔들림이 생각보다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 범위 이상으로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성, 즉 G20이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치지만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상당히 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S&P와 반대로 우리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하락장의 조정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저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스프레드 물량이 롤오버 돼가지고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경기 분석치보다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치에서 굉장히 하락의 방향성을 높게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초반에 저희가 방향성과 함께 그때 어디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여전히 하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방을 바라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 투자를 할 때 ETF를 어제 박철순 의원이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ETF라는 상품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투자를 할 때 선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투자를 해서 또 방향성을 맞추게 되면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오류가 나게 되면 생각과 다르게 예상치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ETF, 선물, 그다음에 다른 선물의 해지 물량을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화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해지 물량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통화라든지 꼭 같은 물량의 해지 물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군을 가지고 해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 포지션을 거래할 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약간의 흔들림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네이키드 거래, 즉 단방향성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버티시기 힘들다고 그러시죠. 사실 버틴다고 저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버티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인 말씀으로 해지에 대한 부분, 뭐 100% 해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해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적죠.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와 같은 함께한 시간 동안 현물, 선물, 옵션까지 이어오는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보셨듯이 단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점검하지 마시고 현물에서부터 옵션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어떤 상품을 해지로 활용해야 또 이득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일 때는 ETF 상품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또 그 수익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런 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금 시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깔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 시세가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온스당 1,400달러 위로 오늘장에서 좀 올라왔더라고요. 금 선물 가격이. 지금은 조금 반납해서 1,3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온스당 1,400달러 넘은 게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2013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금 선물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화하고 같이 움직일 확률도 높지만 지금 금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하락세로 단기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맞게 일부는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415.4에서 반락하여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단기적으로 뭐 이거는 2, 3개월 뷰가 아닌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단기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금 시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 선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쪽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석 자문위원과 경기 분석 진행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이어갑니다. 네,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에서는요, 파생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실질적인 트레이딩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이야기들 해주실 텐데요.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들은 다시 보기 컨텐츠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네.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 특히 파생 상품 중에서 선물의 기초부터 해서 옵션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특히 옵션을 많이 강조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되게 강조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선물 옵션 부분에서 옵션 학습도 상당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옵션을 투자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옵션을 학습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 증거금 자체가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거래하는 일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를 학습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돼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옵션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파생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학습하셨던 주요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현물에서부터 선물, 옵션으로 이어지는, 즉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물이 움직여야 선물이 움직이고 또 선물이 움직여야 옵션이 움직이겠지만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 과연 어느 부분이 시장의 규모가 더 큰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웩도덕 현상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방향만, 선물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오늘 현물 시간, 즉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함께 좀 마무리를 잘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현물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일단 옵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저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님께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즉 1차원적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즉 네. 동일한 행사가, 같은 행사가의 콜과 풋의 부딪힘을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표현을 정의하기를 1차원적 충돌이라, 네, 즉 네. 1차원적 부딪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즉 위아래 행사가가 아닌 네. 위아래 행사가가 아닌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위아래 행사가가 아닌 같은 행사가에서 콜과 풋의 부딪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즉 이런 형태가 되겠죠. 콜과 풋이 같은 행사가지만 콜과 풋이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부딪혀서 반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1차원적 충돌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학습을 하면서 서로 상대성을 이해하자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옵션은 콜과 풋이라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대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저희는 1차원적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 콜과 풋이 부딪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고 최근 몇 주간 쭉 살펴봤었고요. 때로는 반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차하여서 쭉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과연 이 1차원적인 충돌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인지 제가 모든 정답을 사실 정답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도 늘 연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즉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의 힌트 부분은 드렸습니다. 부딪혀서 반등하는 것을 찾는 부분보다 부딪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콜과 풋의 충돌 후 승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콜과 풋의 충돌 지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예상이 가능한 지점, 프리미엄이 감소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이유는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제 어려운 이야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과거의 방송도 살펴봐 주시고요. 네. 콜과 풋의 충돌 지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돌 지점을 이미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규칙적으로 트레이딩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등 여부. 콜과 풋이 부딪혔을 때 반등을 할 것인지 교차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학습이 더 많이 되셔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전 방송이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듯이 100%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학습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충돌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승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승리자를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승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승리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부딪혀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즉 부러지느냐 고민하시기보다 예상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창기 때 저희 방송을 할 때 초반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2차원적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2차원적 충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2차원적이라는 이야기는 즉 1차원적 같은 평면에서 즉 상대가 부딪혔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저희는 1차원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차원적인 충돌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생각하자. 아파트에서 이웃집, 윗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즉 같은 행사가가 아닌 다른 행사가, 위아래 행사가겠죠. 어떤 행사가를 기준으로 상위 행사가 또는 하위 행사가. 그런데 1차원 충돌과 달리 콜과 풋의 상대적인 부딪힘이 아닌 콜과 콜, 즉 다른 행사가에서 상하이 행사가의 콜과 콜의 부딪힘 아니면 풋의 부딪힘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에 파란색 부분과 밑에 빨간 부분은 콜의 행사가입니다. 콜의 위아래 행사가입니다. 지금도 보신 것과 같이 정확히 시작점, 즉 하위 행사가의 고점을 상위 행사가가 저점으로 키를 맞추고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증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회사에 그 핍박을 무릅쓰고 또 하나 공개해드렸었죠. 사실 그렇죠. 이 부분 지금 현재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한 단계, 즉 한 행사가를 지나가게 돼서 넘어섰지 않느냐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행사가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 행사가 두 번째 차이 나는 행사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차원적 충돌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했고요. 이 2차원적 만남, 즉 다른 행사가에서 같은 콜과 콜 그리고 풋과 풋의 만남에서 왜 장이 만났을 때 부러지는지 거의 높은 확률로 고점이 되거나 저점이 형성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늘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어디서 장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었다면 어디를 목표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이 전에 방송을 보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봐주시고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형태, 즉 같은 콜과 콜, 같은 풋과 풋의 고점과 저점이 만났을 때 장이 마무리되는 부분. 왜 그렇다면 당연히 장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즉 장의 고점이 되거나 저점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뭐 고민하셔도 좋고요. 또 고민하시다가 뭐 힘드시다면 여전히 혹시 뭐 이 전 방송을 보셨다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2차원적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왜 1차원적인 만남, 2차원적인 뭐 만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차원적인 충돌, 2차원적인 충돌에 대해서 단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형상들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더 많은 시간 오래됐다고 하면 사실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한 단계씩 피라미드 같이 알려드리면서 한번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의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콜과 콜이 부딪히고 풋과 풋이 고점과 저점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청산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기를 청산 자리로 사용할 것인가 진입 자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인 충돌 콜과 풋이 부딪혔을 때도 여기도 내가 진입 시점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청산 시점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현저하게 바뀌게 되고 수익 포트폴리오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기준, 즉 장타 포지션 트레이딩이 아닌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차원적인 충돌 기억하시고 오늘도 방송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어떻게 활용했을 때 충분한 나의 투자에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뭐 저는 살짝 이야기를 했었고 김 의원님께서 월요일 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옵션의 행사가 간격. 이제 정도면 옵션의 행사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워낙 방송의 실력이 부족해서 뭐 잘 이해를 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옵션 행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각 행사가를 가지고 있고, 즉 미래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는 행사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국내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즉 2.5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272.5, 270.0, 267.5 이런 식으로 2.5포인트 단위로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샘플로 가지고 나온 이 상품군 같은 경우는 미니 S&P 500입니다. 네. 미니 S&P 500은 5포인트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과거에 과제를 한번 내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간격이 얼마인지 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포인트 간격에서 반대로 선물로 한번 바라보셔라. 왜 S&P 지수가 5포인트 움직였을 때 흔들림이 나오는지 한번 바라보시라고 이야기를 꼭 5포인트가 아니지만 5포인트 단위에서 즉 5, 1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를 가게 되면 그 단위별로
크거나 작거나 미세한 흔들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가 간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미니 S&P 500이니까 당연히 5포인트일 테고요. 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옵션 간격, 즉 옵션 행사가의 간격이 200포인트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지수의 움직임을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포인트에서 장이 마무리가 되는지. 선물지수, 항생지수로 선물지수로 200 아니면 400, 600 이 근처에서 거의 장이 마무리되거나 아마 부러지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흔들림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상품군으로서는 니케이 같은 경우는 행사가 간격이 125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어드렸었는데 한번 또 유심히 관찰한 분도 계실 거고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뭐 관찰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뭐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옵션도 5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옵션과 더불어서 선물이 5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근데 옵션이 5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5포인트를 넘게 움직이거나 오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옵션에서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간 가치가 늘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200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180이라든지 220이라든지 항생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바라보고 하면 좀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군으로는 해외 선물 중에서는 해외 옵션 중에서는 저희가 많이 봤던 크루드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의 행사가 간격은 0.5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골드는 미니 S&P 500과 마찬가지로 그 5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TS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더무지 또 이 전화를 이번 주도 많이 받았는데요. 더무지 옵션 상품을 찾고 싶어도 해외 선물 상품군 중에서 뭐 월요일 날도 김 의원님께서 조금 해주시던데요. 옵션 상품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좀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질문을 주신 분께 답답했던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상품이 어디 있는지, HTS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부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종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게 되는 창이 있죠. 돋보기 창을 누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선물 탭에 있습니다. 이 탭이란 부분을 종목 안내창 글씨 밑에 써져 있는 해외 선물이라는 칸이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면 바로 해외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까지 해외 선물 상품을 고르실 때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종목 안내창, 즉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돋보기 표시, 대부분 HTS는 이 돋보기 표시가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종목 안내창이 켜지게 되고 그 종목명,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코드죠. 그 다음에 월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죠. 뭐 어떤 HTS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기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HTS 같은 경우는 뭐 영문으로 표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씩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 HTS 같은 경우는 뭐 한국투자증권의 HTS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을 변경하실 때 해외 선물에서 해외 선물 탭이 있게 되고 그 오른편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눌러보시면 해외 옵션을 눌러보시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 S&P 50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전화는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있느냐? 보시다시피 미니 나스닥 여기 있습니다. 행사가 간격은 10포인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740, 그 다음에 7,750, 10포인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미니 나스닥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잠깐 또 많이 보는 상품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 많이 하시는 상품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항생 인덱스가 있죠. 항생 인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옵션의 간격 200포인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항생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옵션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를 보시게 되면 니케이 225 오사카에 상장되어 있는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125포인트 간격의 행사가 간격으로서 옵션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미니 S&P 500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옵션은 아마 위클리 옵션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국내 옵션을 거래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깊이 있게 보시지 않으셨다면 모르실 수도 있겠죠. 미니 S&P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위클리 옵션이 존재하고 일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4주, 즉 한 달이죠. 한 달 단위로 만기가 이루어지는, 즉 만기가 일주일이냐, 2주냐, 이런 만기가 짧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위클리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은 상품군들이 옵션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도 더 훨씬 다양하고 더 시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상품군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로스톡스 50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지수죠.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대표 지수 닥스 지수라든지 유로 스톡스 50이라는 지수들이 있는데요.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옵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옵션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옵션이 먼저 생겼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며 따라한 것입니다. 즉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옵션에 있는데 해외는 옵션이 없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길래 그분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께는 절대로 투자에 관해서 상담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옵션은 움직임이 큰데 해외 옵션은 움직임이 적어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며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께는 정말 투자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살짝 던지는 것 같지만 거만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선에서 생각했을 때 기초자산이 무엇인가? 미니 S&P 옵션의 기초자산이 당연히 미니 S&P 500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기초자산이 움직이고 당연히 딸려있는 선물과 옵션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옆에 탭에 보시면 기타 옵션 칸에 저희가 거래하기 좋아하는 통화 상품들, 통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통화 옵션들이 있습니다. 호주 달러, 즉 보이시죠? 호주 달러도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브리티시 파운드, 즉 파운드화도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거래 정말 많이 하는 상품군들이죠. 유로 FX. 유로 FX도 마찬가지로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로 옵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패니스 옌, 엔화도 다 옵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옵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영향을 영향을 어떤 상품에 미치지 않는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건방지게 이야기를 드린 걸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거래하는 상품이죠. 골드. 골드 같은 경우도 5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옵션 상품군들이 다 있고요. 실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 상품이죠. 은 상품도 가지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HTS마다 사실 그 어디에 있는지, 즉 상품군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상품군 같은 경우는 HTS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즉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HTS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듯이 거의 대부분의 상품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 HTS에서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의 상품군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증권사의 그 HTS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다면 또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걱정 마시고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디에 들어가면 옵션을 볼 수 있느냐. 즉 저기 돋보기 모양 표시된 종목 변경하실 때 돋보기 모양의 표시를 누르시면 종목 안내 창에서 해외 선물 탭 옆에 해외 옵션이란 탭이 있고 그 내부에는 다 옵션 상품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월요일날 김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방송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즉 콜과 풋의 교차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저희가 방송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다. 검증해 보십시오.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검증해 보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하는지까지 저한테 전화로서 다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김 의원님께서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월요일 방송을 한번 돌려서 시청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셔야 될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 중간에 넘어와서 옵션 상품을 어디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문의 전화가 많아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던 이야기들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에는 이렇게 잠깐 중간에 빠졌지만 다시 행사가 간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네네. 옵션의 행사가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옵션의 행사가 간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김앵커님도 월요일날 이 부분 김 의원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옵션 부분, 즉 2.5에서 풋이 하락하다가 2.5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장이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됐죠. 즉 2.5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행사가 간격, 미니 S&P 같은 경우는 5포인트겠죠. 5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일 옵션 행사가 간격 0.5겠죠. 0.5포인트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반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쉬운 부분은 옵션 행사가 간격이 붕괴한 옵션, 즉 무너진 옵션 이런 경우겠죠. 미니 S&P 500 같이 붕괴된 옵션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옵션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옵션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빠지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지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옵션 가격 이론이니 이런 분들이 2.5포인트, 즉 국내 선물, 우리나라 국내 옵션 같은 경우 2.5포인트가 무너지면 풀베팅 해라. 또 이것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붕괴, 즉 옵션은 프리미엄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붕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옵션 가격 이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옵션의 특성상의 원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반등이라든지 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곰곰이 또 차트를 켜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간격이 붕괴됐다면 붕괴된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표현으로서는 훅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사가 간격이 무너진 옵션은 훅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프리미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흔들림의 차이는 있겠죠. 나는 그런데 이 행사가 간격, 국내 선물 같은 경우 2.5포인트라고 하면 2.5를 기준으로 2.3까지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2.4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6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진입을 할 것인가, 나는 청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총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했던 3가지 포인트. 같은 행사가에서 부딪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행사까지만 콜과 콜, 풋과 풋에서 부딪히는 부분, 그리고 행사가 간격, 행사가 차라고도 부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나의 투자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더 마무리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뭐 본의 아니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저도 또 제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은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명석 자문위원께서 같은 행사가의 부딪힘, 그리고 서로 다른 행사가 콜과 콜, 그리고 풋과 풋의 부딪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가 간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금값에 관한 소식입니다.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3년 8월 이후에 최고치인데요. 현재 1,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주요 중앙은행들의 비투기파적인 기조와 또 중동에서의 긴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에서의 긴장감이 금값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약한 거시 경제 환경과 낮은 채권 수익률, 또 달러의 약세, 지정학적인 긴장감 등이 좀 금값을 이제 금으로 몰리게 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No inherent attack Ira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지 당장 공격 안 해도 된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싸움이 윈윈 게임이 아닌 루즈 서로가 이제 좀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란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유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명석 의원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파생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마음이 급했던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오늘 잘 마무리를 이제까지 더 알려드리는 것보다 오늘 사실 고민을 하면서 더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제까지 해왔던 시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오늘 말도 많았던 것 같고 말도 꼬이고 또 마음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방송하고 상관없이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쪽 방송국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서울경제TV 투자자문이라는 곳으로 혹시 전화를 주신다면 또 저희가 저를 바꿔달라고 하신다든지 저를 네. 찾으시면 네. 제가 혹시나 네.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내일 강연회도 있으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 투자자문 오늘도 이명석 자문위원이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부로 센 투자자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왕 양세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내 선물부터 해외 선물
선물까지 알찬 투자 전략 살펴보는 고수는 지금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